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7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하루 동안 요양병원 종사자 등 3,700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이후 정치권에선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호 씨의 아버지는 안전관리자 한 명만 있었어도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한 주 무사히 보내셨습니까? 다시 주말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681명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로 떨어졌지만 서울에서는 17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역시 직장, 교회, 또 지인 모임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감염이 잇따른 것이 확산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68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신규 확진자 66%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 확산세는 좀 수그러들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 김해 외국인 모임 관련해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지금까지 19명이 감염됐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대학교 운동선수부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61명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었던 제주에서마저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를 정도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은 충북 음성에 있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입니다. 어제 이곳에 다니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남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접촉자 진단검사에서 오늘 유치원생 8명과 교사 1명, 가족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먼저 확진된 건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과 같은 공간을 쓰는 초등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생의 특성상 가족 등 밀접 접촉자가 많다면서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족들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결과에 따라서 추가 역학조사라든가 자가격리 조치라든가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지난 9일부터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유치원은 지난 11일 단체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으로 이제 어린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밀접 접촉이 있다 보니까 전파가 더 빨리 된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충북 음성군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나온 면 지역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운영을 2주 동안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네, 다행히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뒤에 10일에서 12주가 지나고 2차 접종을 받게 돼 있죠.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2차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고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의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말 1차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입원 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3,700여 명입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바람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차 접종을 오늘 했지만 이게 마지막 접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접종 후 2주가 지나 면역력이 생기면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갖는 자리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런 모임을 가져서 함께 담소를 나눠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바람이다.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7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3%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90만여 명으로 인구의 1.8% 수준입니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의 접종 예약률은 40%를 넘었습니다. 70세에서 74세는 57.5%, 65세에서 69세는 47.5%, 60세에서 64세는 26.2%의 예약률을 기록했습니다.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는 45%,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의 예약률은 55%였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상반기 안에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려면 매주 130만 명 넘게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만큼 중요한 게 바로 치료제죠. 국내에서 개발한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3개월 동안 3,000건 넘게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했는데 경증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입니다. 세포에 침투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에 중화 항체가 대신 붙어 인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부산 의료원에서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등 환자 450명에게 투약한 결과 중환자로 진행한 경우는 1건이었고 사망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지만 증상은 아직 경미한 초기 환자에게 이번 첫날 투약한 점이 주요했다는 겁니다. 당장 호전되는 양상은 아니고요. 만 이틀 정도 지나면 가벼운 환자들은, 경증형 환자들은 현저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역관리 체계에 따르면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게 합니다. 이 때문에 경증이었던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면 항체 치료제를 사용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항체 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 등에 머무는 경증 환자들에게 투여 기회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항체 치료제 기전 자체가 초기에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인데 우리는 병원에서 이미 주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난 거죠. 방역 당국은 국산 항체 치료제가 뉴욕과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 허가였기 때문에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더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더니 이번엔 장마철도 아닌데 잦은 비 소식입니다. 내일 새벽 서울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어서 많게는 10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서울에선 오후 한때 세차게 쏟아지던 비가 저녁 무렵 잦아들었습니다. 밤까지는 이렇게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주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성 영상에서 동서로 폭넓게 구름대가 자리한 가운데 중국 동부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구름은 밤늦게 서해안으로 다가오겠고 특히 강한 비구름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때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비구름대가 더 강화되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도심 소하천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 산책로가 잠길 수 있는 만큼 통행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해안, 경남 남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서쪽 지역부터 차츰 잦아들겠지만 내륙 지역에선 월요일인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본에서 예년보다 20일가량 일찍 장마가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초여름부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최근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달 평택항에서 23살 이선호 씨가 숨진 뒤로 정치권이 앞다퉈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고 예방하자고 만든 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여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고 이선호 씨 사고 뒤 일제히 사고 현장을 찾은 정치권.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완점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법이 아무리 엄중해도 현장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2의 이선호를 막자며 먼저 나온 목소리는 사망사고 때 사업주의 벌금 기준을 최소 1억 원으로 하자는 겁니다. 사업주와 회사가 안전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엔 벌금의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자가 숨져도 법원이 사업주에 물리는 평균 벌금액이 450만 원. 이걸 올리지 않으면 법이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솜방망이 처벌만 나을 거란 비판을 이미 받았던 부분입니다. 유예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기간이 더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산재 사망자의 81%가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법 적용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노동부가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루에 2.4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주 여당의 산업재해 예방회의를 시작으로 정치권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20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항 사고. 3년 전 고 김용균 씨의 비극을 함께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뼈아픈 신호로도 보입니다.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도 평택항에서 한 8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드님이 사고 직전에 컨테이너 바닥 이물질 제거 작업 중이었는데 현장을 잘 아시는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 작업이 정상적인 업무에 포함이 되는 작업이었나요? FRC 컨테이너 그 날개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날개를 고정해주는 밑에 락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락핀을 제거를 해버리면요, 이 날개가 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소를 하기 전에는 락핀이 안전핀이 걸려갖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핀이 걸려 있는 상태. 그렇죠. 락핀이 걸려가 있으면요, 그건 뭐 어떤 물리력을 가해도 그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락핀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청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날은 락핀을 제거를 해놓고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고정핀이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게. 네. 이게 이선호 씨가 작업 중에 지게차가 이 반대쪽 받침대를 움직여서 이 부품이 쏟아진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정 핀이 없었던 것도 사실 좀 납득이 안 가고, 이게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죠. 네네. 작업 계획서도 없었고, 이게 그러면 원청업체 동방인데 이게 사실상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모든 이제 이게 사고의 원인은 안전이라는 거는 뭐 단 하나라도 갖춰놓지 않은 그런 작업 현장에서 오직 근로자가 무방비 상태로 현장에 투입이 됐던 거죠. 사전에 어떤 뭐 안전 교육이라든지 안전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을 책임지고 일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될 안전 관리 요원이라든지 지게차가 들어오면 지게차를 보고 수신호를 신을 수도 없었고요. 총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도 그날
그 FRC 컨테이너라는 걸 처음 보게 된 거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파트가 틀려서 8년 동안 일을 해도 그 FRC 컨테이너 접는 데는 한 번도 제가 동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방 측이 지난 12일에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사고 20일 만이었고, 근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뭐 사과 전에 작업 재개 요청도 했다 그러고 유족과의 논의도 사과 전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일에는요 순수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유족한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그날 낮에 느닷없이 우리 쪽에는 뭐 사과 방송 보낸다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먼저 어쨌든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자를 좀 제대로 처벌하자고 만든 법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었는데 아직 시행 전입니다만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사고가 나면요 고통은 피해자 가족들이 몫이었고요. 그 가해를 가한 사업주들은요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벌금에 집행유예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뭐 첫째 사업주부터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추모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을 지켰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다. 이런 말씀,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하셨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좀 노동 현장에서 이것부터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명만요. 안전관리자만 딱 한 명만 일이 처음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요. 이런 날래도 날 수가 없는 사고입니다. 그 안전관리자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에 마칠 때까지 10만 원만 주면 되거든요. 하루 일당.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업주가 그 돈 10만 원 아끼려다가 난 제 아이를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네, 이 평소 휴대전화에 아드님을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해 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죠. 검찰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조 전 수석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천여정 기자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전직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던 2019년 3월,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이 검사가 대검의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전 선임행정관이 조 전 수석에게 이를 전달했고 이후 조 전 수석으로부터 대검찰청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들었다는 게 이규원 검사 진술입니다. 이규원 검사 측은 KBS에 이 같은 진술이 있었음을 확인해줬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봉욱 대검차장과 출국 금지를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출국 금지 승인 과정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과 업무 메모 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봉 전 차장과 윤 전 국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을 묻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수석은 관련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윤대진 전 국장은 사실과 다르고 일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봉 전 차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한 천여정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 기자,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라고 했는데 여러 번 나왔지만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나가려 하자 이를 당시 대검찰청 검사와 법무부 간부 등이 공모해서 출국을 금지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사건이나 내사 사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단 출국 금지를 하려면 명백한 수사나 내사 사건이 있고 이를 맡는 검사가 있고 또 사건 번호가 부여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니까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조국 당시 수석이 어떻게 관여를 했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적인 출국 금지 지시를 해달라고 법무부 간부를 통해 대검찰청 간부에게 요청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이건 이규원 검사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정황이고 사실로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검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당시에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급박한 상황에서 그대로 해외로 나가도록 도는 게 맞냐? 이런 시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 사건의 배경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등을 이제 검찰이 부실 수사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이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린 거였고요. 또 실제로 출국 금지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출국 금지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수사 방법의 하나인 만큼 이제 법으로 엄격히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출국 금지가 불법으로 확인이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첫 화성 무인 탐사선 텐원 1호를 화성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건데 중국은 우주 강국의 꿈을 이뤘다며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첫 화성 무인 탐사선 텐원 1호가 화성에 안착했습니다. 발사한 지 10개월 만으로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天问1号探测器着陆火星取得圆满成功. 지난 2월 화성 궤도에 진입한 텐원 1호는 오늘 새벽 4시쯤 본격적인 착륙에 들어갔습니다. 착륙선은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낙하산과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속도를 시속 2만 킬로미터에서 제로까지 낮췄습니다. 공포의 구분으로 알려진 화성 대기권을 통과한 텐원 1호는 지표면을 탐색하면서 착륙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화성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去探火星、绕火星探测，又要着陆，这是一个创新啊！全世界还没有一个国家一次任务发射完成这两步的。 텐원 1호에 실린 탐사 로봇 주룽은 앞으로 석 달 동안 화성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착륙 지점인 유토피아 평원에서 화성 토양과 수분, 지질 특징을 조사하게 됩니다. 유토피아 평원은 과거 화성의 바다였던 곳으로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와 누리꾼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시진핑 주석은 기념비적인 진전으로 우주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축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중국 화성 탐사선 텐원 1호가 2030년경 화성 토양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우주 굴기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가자 지구에서 이제 서한 지구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이스라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한 지구 주민 11명이 숨졌는데요. 이 가자 지구에서도 사망자가 늘어 지금까지 130명 넘게 숨졌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헤브론과 나블루스 등 서한 지구 주요 도시에서 충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이스라엘 군경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는데 일부에선 실탄도 사용돼 주민 11명이 숨졌습니다. بدون أي تحذير كان فقط لا غير قبل إطلاق النار هو فقط عبارة عن مسلتين بعدين كامل إطلاق النار هو رصاص حي واستهداف مباشر للشباب. 이스라엘 측은 시위대가 흉기 등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순찰대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격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תירה, הכל מצולם. אסור לצלם גם?
총에 맞은 남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폭격도 계속됐습니다. 서부 샤티 지역에선 3층 건물이 무너져 일가족 10명이 숨지는 등 가자지구 인명 피해는 사망 13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피난민이 10,000명에 이르고 전기와 식수 부족도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사망자 수도 9명이 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휴전 제안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병력 투입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וצה"ל יצא להתקפה שבמהלכה אנחנו פועלים על בסיס תוכניות שהכנו מראש ויש לפנינו עוד מספר שלבים שמוכנים.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경에선 인접국 주민들의 시위가 시작됐고 레바논 시위대 한 명은 국경을 넘었다가 이스라엘 군에 사살됐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 얼마 전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서울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저희 취재진이 한강공원에 나가봤더니 늦은 밤에도 술자리를 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공원에 나온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금요일 밤 9시 한강공원. 돗자리를 깔고 옹기종기 둘러앉은 시민들이 너른 잔디밭을 가득 메웠습니다. 둔치 산책로도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운동이나 산책을 하러 나온 사람들보다는 술자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시면은 오히려 코로나에 더 위험하니까 그냥 밖에서 좀.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한 번 시작된 술자리는 끝날 줄 모릅니다. 술과 안주거리가 떨어지면 근처 노점과 편의점에서도 사 먹고 배달 음식도 자유롭게 주문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막 탱테를 부는 사람들 봤거든요. 사람들로 북적이고 조명도 잘 켜져 있어 안전해 보이지만 숲을 바깥으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바로 강물인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주변에 조명이 없어서 굉장히 어두운데도 안전 펜스는 물론 주의 표지판조차 볼 수 없습니다. 물 시간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 많았어가지고 주변에 딱히 그런 걱정을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옆에 지인들이 하나씩 있었어가지고.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제안하면은 또 술집에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사람이 많기도 하고 합당하다, 그건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는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한국 리얼리즘 미술을 대표하는 황재형 작가. 그는 1980년대 광부로 일하며 그곳의 노동자들을 그려왔습니다. 목숨 걸고 일했던 탄광에서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의 그림. 지금 이 시대의 고된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40년을 헤아리는 그의 작품 세계를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검은 탄가루 대신 초록빛 봄이 자리 잡은 태백. 광부화가로 불리는 황재형 작가의 작업실이 있는 곳입니다. 1980년대 태백 삼척 정선 등지에서 직접 광부로 일하며 탄광촌의 노동자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땀의 소중함이었어요. 노동의 그 무게라든가 삶의 깊이 이런 것도 그 차후로 얻어졌던 것이지만 제일 먼저 느껴졌던 건 그 노동의 가치였습니다. 지하 갱도의 막다른 곳, 막장에서 동료의 불빛에 의지해 한 끼 밥을 먹으며 목숨 걸고 일하지만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익명의 존재였던 광부들의 모습은 이 시대의 노동자와도 닮았습니다. 광부들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 산업 전사로 불렸지만 1989년 정부 정책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쇠락해가는 탄광촌은 석탄가루와 오물이 뒤섞인 탄천 위로 처연히 노을이 지는 모습으로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더는 설 자리가 없는 은퇴한 광부의 눈물로 남았습니다. 압축 성장이 불러온 삶의 풍경, 대자연으로 시야를 확장한 작가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그린 작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버려지는 머리카락은 작가의 손을 거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주름, 표정으로 되살아납니다. 눈물, 콧물 그냥 감정을 공유하고 일체가 되다 보면 그렇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막장을 비추며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 작가에겐 이루고 싶은 꿈이 더 있습니다. 백두산, 묘양산, 금강산, 설악산, 저기 한라산까지 달리고 싶어요. 그리려고. 참으로 아름답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통일의 어떤 초석이 된다면 나로서는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